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과정, 생애주기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과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는 무엇일까요? 이 말 그대로 신체가 성장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보통 아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매우 두드러지게 되죠. 지금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및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있어서 성장기를 좀 더 세분화하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시기를 영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출생 후 성장 발달이 일생 중에 가장 빠른 시기로 초기에는 모유수유나 분유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고 후기에는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 완만한 성장을 보이지만 이 두뇌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로 이때의 발달로 성인 수준의 두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식욕자, 음식 기호 및 이 편식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생활 지도가 중요합니다. 아동기에는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활동량이 급증합니다. 영양소 필요량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때 성장 발달 및 사춘기의 발현은 보통 여아가 남아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식욕 부진, 편식, 비만, 빈혈 등의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는 제2의 급성장기로 성적으로 성숙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불규칙적인 식사, 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등 이런 영양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형에 민감해지고 저체중과 섭식장애, 빈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자녀의 건강 문제로는 면역력의 증진, 전반적인 건강, 성장, 눈 건강 등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잠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지만 그 외 일반적인 시기에는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키는 지난 100년간 아주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영양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키는 여성이 20.1cm, 남성은 16.5cm가 커졌는데요. 이 성장폭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여성이 1위, 남성이 3위에 달합니다. 자식들의 키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부모님들이 바라는 아들의 키는 175cm에서 180cm이고 딸은 165에서 170cm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대만큼 잘 성장하고 있을까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20에서 29세 평균 키는 남성 174.4cm, 여성 161.3cm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과거에 비해 키가 많이 커졌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장은 언제 진행될까요? 신체 부위, 기능별 성장 시기가 다릅니다. 스케몬의 성장 곡선은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곡선인데요. 두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6세에서 7세 이전, 면역계는 10세에서 12세 때 이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 감소하게 되고요. 생식기는 사춘기 이후에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은 제2 급성장기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컸는데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 급성장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최종 키가 평균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급성장이 진행되는 시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영양 관리는 성장기 내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표에는 각 신체 기관별, 연령별 중량과 성인 대비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요. 각 신체 기관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뇌 발달은 6세에서 7세까지 성인기의 90% 발달하므로 이 시기 이전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역,
즉 흉선은 이 사춘기까지 200% 발달하고 이후 성인기에 100% 수준으로 하락하므로 이 면역을 위한 영양 관리는 사춘기 이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전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개인의 성장 능력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성장 관련 최대 능력 발휘는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요인이라 함은 영양, 신체 활동, 질병,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영양 요인은 이 환경 요인 중 가장 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영양 불량과 과잉 영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의 영양 불량은 성장 발달에 치명적이고 과잉 영양은 성장을 방해하는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한편 적당한 운동은 이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만성 질환은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정상적인 성장 곡선보다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성장을 방해하는 질병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춘기 이후 청소년기에 걸쳐 이 학업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는 성장 발달을 억제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숙면을 취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므로 잠을 잘 못 자면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아기에는 모유 수유가 최적의 영양 공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만 1세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유 수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분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위 체중당 단백질 필요량은 일생에서 생후 1년간 가장 높아서 영아 전기에는 단위 체중당 1.52g, 영아 후기에는 하루 15g의 단백질 제공이 필요합니다. 출생 시 충분한 철을 체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나 분유를 섭취하는 시기에는 철분의 보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아 후기에 저장된 철이 고갈되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체내의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유와 이유식을 합해서 하루 6mg의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신생아의 체내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섭취해야 하며 단백질 합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의 성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유에는 다양한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유 면역 물질은 장내 건강한 세균총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장내 세균총은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과정에서 산도의 유익균들이 신생아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제왕절개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후에 알러지나 아토피 등 이 면역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의 3대 영양소는 단백질, 칼슘, 철분입니다. 이 단백질은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고 칼슘은 뼈의 성장, 그리고 철분은 성장을 위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아기에는 이 세 가지 영양소의 섭취에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칼슘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전생에 걸쳐 부족한 영양소인데요. 1세에서 2세에는 권장량의 약 80% 정도, 3세에서 4세에는 권장량의 70% 정도만 섭취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철분 결핍성 빈혈의 이완율은 1.9%에서 20.3% 정도로 이 저소득층 유아에게서 높게 보고되고 있고요. 9개월에서 18개월 어린애에게서 이 빈혈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유만 과량으로 섭취하는 경우 우유에는 철 함량이 낮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이는 육류 섭취 부족이나 소화기 질환, 감염 등이 이 철분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식욕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학습 능력이 저하되며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행동 발달 지수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하나인 DHA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DHA는 두뇌와 눈을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로 인체의 조직 발달 중 이 두뇌를 포함한 신경역 발달이 6세까지 집중되기 때문이죠. DHA 보충과 지적 능력 향상 관련 이 동물 연구들에서 미로 실험 중 출구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고요. 영유아의 지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DHA는 눈의 건강에 중요한 기관의 성숙과 망막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성장 저하 그리고 뇌의 주요 영양 공급원인 당분의 부족으로 주의력, 집중력 저하로 인한 이 학습 효과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간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식생활 습관이 잘못 형성되기 쉬운데요. 이 아동들이 선택하는 식사나 간식은 주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많고 떡볶이, 어묵, 튀김 등 길거리 음식, 햄버거, 피자 등이 해당됩니다. 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는 당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충치 유발, 인섭취 증가로 인한 체내 칼슘 균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소는 부족하고 지방, 열량,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아 비만의 발생은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합니다. 아버지가 비만일 경우 아이가 비만이 될 가능성은 40%, 어머니가 비만일 경우에는 60%, 부모 모두가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은 80%로 높아집니다. 가족 간의 식생활이 유사하다는 점도 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장내 미생물 중 비만 원인균이 많으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소아 비만인 아이들에게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등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자신감 결여, 우울증 등 사회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의 비만은 지방세포가 증식하여 그 수가 증가하는 이 지방세포 증식형 비만과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지방세포 비대형 비만이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성인기로 비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 생애에 걸쳐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동기의 지방세포 증식을 아디포시티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잉 영양,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기타 필수 영양소 부족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성장 호르몬과 성장인자가 정상적으로 몸 안에서 작동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과 숙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동할 때 그리고 숙면 시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어 간에서 성장인자로 전환됩니다. 성장인자를 성장판까지 전달하는 성장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렇게 성장인자가 성장판에 도착해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자극 요인으로는 운동, 숙면 외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체내에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단백질의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이 풍부하면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되는데요. 반면 스트레스나 질병이 있거나 혈중에 당분이나 지방이 많이 존재하면 성장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C, 비타민 A 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골격 성장, 장기 조직 발달, 성장 및 성숙에 작용하는 효소와 호르몬 합성에 필요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생리로 인한 단백질, 철분 필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 이 체내 비중이 가장 높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 그리고 세포 분화와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 칼슘의 흡수와 저장에 관여하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사 활성화로 인해 비타민 B군 필요량이 증가하고 이 미네랄 중 아연, 마그네슘 부족 시 성장이 지연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보고됐습니다. 학업으로 앉아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숙면을 방해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하며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만은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반비례 관계여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돌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이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과 영양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